전기차 시장이 식었습니다. 테슬라 성장률 둔화, 유럽 보조금 축소, 중국 시장 포화.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도 타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ESS 수주 잔고가 140기가바트를 넘었고, 맥킨지는 2030년 ESS 시장을 200조로 전망합니다. 전기차는 죽어가는데 배터리는 살아있습니다. 모순이죠?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ESS 수요가 전기차 공백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 아닙니다.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침체기에도 돈을 버는지 그 구조적 비밀을 알게 되고, 둘째, 에코프로가 어떻게 1년 만에 적자에서 2,300억 흑자로 뒤집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셋째, 지금부터 K배터리 종목 중 어떤 기업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선별하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업체들 분위기 최악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보세요. 지난해 메탈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 가격들이 다 떨어지니까 당연히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치킨집 생각해 보세요. 닭값이 떨어지면 치킨집 주인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원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배터리 업계는 반대였습니다. 메탈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자산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판매 단가도 낮아지면서 마진이 쪼그라드는 구조였거든요. 이게 바로 원자재 가격에 목숨 거는 산업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2024년 결산 보고서 나오니까 사람들 다 놀랐어요. 에코프로가 연결 매출 3조 4천억 원을 찍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영업이익이었어요. 1,700억 원 흑자 전환.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 소리 들었던 회사가 갑자기 2,300억을 벌어온 겁니다. 특히 에코프로의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은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여기서 BM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쉽게 말하면 배터리의 심장 부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회사가 살아나니까 그룹 전체가 숨통이 트인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유럽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가 회복세에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원료 내재화라는 거예요. 원료 내재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남한테 사다 쓰던 걸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빵집으로 치면 밀가루를 도매상한테 사다 쓰다가 이제 밀밭부터 직접 경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 재련소를 지었습니다. 재련소가 뭐냐면 원석을 캐서 정제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공장이에요.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료를 그냥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이 회사가 바로 인도네시아 재련소에 투자한 주체인데 이 투자 하나로 연간 이익 추정치가 2,200억 원이 나온 겁니다. 2,200억이면 중견기업 연 매출보다 큰 돈이에요. 한 번의 투자로 이 정도 규모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전체를 봐도 현금성 자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금이 쌓인다는 건 회사가 진짜 돈을 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면요. 2016년을 흑자 기조 정착의 원년으로 선언했어요. 원년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돈 벌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까요? 단순하게 전기차 시장이 좀 살아나서 반짝 실적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구조가 바뀐 겁니다. 남들이 원자재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울고 웃는 동안 에코프로는 아예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비용이 늘어서 힘들어지는데 에코프로는 자기가 파낸 원료 가치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득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요. 남들은 마진이 줄어서 힘들어지는데 에코프로는 자체 원가가 워낙 낮으니까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게임의 룰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배터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변수에 목숨 걸었어요. 리튬 가격 떨어지면 주가 떨어지고, 니켈 가격 오르면 비용 부담에 실적 악화되고, 그런데 원료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에코프로만 이렇게 구조를 바꾼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원료 내재화만으로 정말 충분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배터리 업계만 좋아진 게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JP모건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코스피 지수 7,500선 도달 가능성을 전망했어요. 지금 코스피가 한 1,500선 정도인데 7,500이면 거의 3배 가까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허황된 소리냐?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여기에 배터리 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냐면요. 퇴직연금 같은 개인 자금들이 코스피 ETF나 코스닥 ETF로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ETF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식 묶음 상품이에요. 코스피 200개 기업에 일일이 투자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쫙 사는 거죠. 배달 앱으로 치면 단품 주문하지 말고 세트 메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니무브가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느낀 거예요. 아, 한국 증시가 진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구나. 특히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 10개만 봐도 시가총액이 올해 초에 수십조 원 증가했어요. 수십조면 서울시 1년 예산보다 큰 돈이에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미쳤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약 80% 올랐거든요. 한 달에 80%요? 100만 원 넣었으면 180만 원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상승이냐면요. 보통 주식으로 1년에 10%만 수익 내도 잘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80%가 오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에코프로만 잘 나간 건가? 아니에요. K배터리 빅3라고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스콘 이 세 회사 합산 매출이 약 43조 원을 달성했어요. 43조면 웬만한 중견국가 GDP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에 적자를 냈거든요. 분기 적자 났으면 망했다고 난리 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를 유지했어요. 4분기에 잠깐 주춤했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여전히 돈을 번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E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보조 배터리 쓰잖아요. ESS는 건물이나 공장, 데이터 센터에 쓰는 어마어마하게 큰 보조 배터리예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 ESS 수요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실적 충격을 완전히 방어해버린 겁니다. 전기차가 안 팔려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ESS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빈자리를 다 채워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냐면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라는 단일 시장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흔들려도 ESS가 받쳐주고 ESS 시장이 주춤해도 전기차가 받쳐주는 구조가 된 거예요.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거죠. 한쪽 다리가 비틀거려도 다른 쪽 다리로 버틸 수 있잖아요. 배터리 업계가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보세요. 테슬라향 수주 공시를 냈어요. 테슬라가 삼성 SDI한테 배터리를
주문했다는 공식 발표를 한 거죠. 이 소식 나오자마자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세계에서 전기차 가장 많이 파는 회사거든요. 테슬라한테 배터리 납품한다는 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물량이 확보되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고정비가 분산되면서 이익률이 좋아지거든요. 빵집으로 치면 매일 아침 대기업 구내식당한테 빵 100개씩 고정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한 거예요. 안정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세면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예요. 고체니까 새지도 않고 화재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 배터리 대비 2배예요. 같은 크기에 전기를 2배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핸드폰 배터리 용량이 2배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충전으로 이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나오는데요? 먼 미래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성 SDI가 2027년 상용화 목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이면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 10분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30분 충전해도 300km 정도 가는데 10분 만에 1,000km면 주유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 받고 하면 10분 금방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ESS 시장이 정말 그렇게 크게 성장할까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맥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2030년 글로벌 ESS 시장 규모를 약 200조 원으로 전망했어요. 200조요? 삼성전자 연 매출이 한 300조 정도 되는데 ESS 시장만으로 200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ESS 누적 수주 잔고를 140기가와트시 이상 확보했어요. 기가와트시가 뭐냐면 전기 용량 단위인데 140기가와트시면 중소도시 하나가 몇 년 동안 쓸 전기량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ESS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는 걸까요? AI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런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ESS가 필수거든요. 정전나면 데이터 센터 전체가 마비되니까요. 그래서 오픈AI나 엑소토AI 같은 AI 기업들이 2030년까지 대규모 데이터 센터랑 ESS를 구축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글로벌 ESS 설치량도 2024년 대비 2026년에 5배 이상 증가 추세예요. 2년 만에 2배요. 이건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가요?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고 기술 경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판을 뒤집는 일이 터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발한 거예요. 리튬 탄산염 선물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선물 가격이 뭐냐면 미래에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건데 이게 2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건 시장이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리튬 가격이 2025년 저점 대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배요? 1kg에 10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빵집에서 밀가루 값이 2배 오르면 빵집 주인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업계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니켈 가격도 16% 올랐고 코발트 가격은 무려 60% 이상 반등했는데도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상하죠?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레깅 효과라는 건데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1월에 밀가루를
킬로당 1,000조 원의 대량으로 사뒀어요. 그런데 3월에 밀가루 값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1월에 싸게 사둔 밀가루로 빵을 만들되 판매 가격은 3월 시세인 1,000원 기준으로 책정하는 거죠. 원가는 1,000원인데 판매 가격은 1,000원 기준이니까 마진이 폭발하는 겁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원자재를 싸게 확보해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판매 단가는 높아지는데 원가는 그대로여서 단기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진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와서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걸까요? 중국 CATL의 장시성 광산이 가동 중단됐거든요. CATL은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운영하던 광산이 멈춘 겁니다. 이 광산이 세계 리튬 생산량의 3%를 차지하는데 3%면 적어 보이지만 엄청난 양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쌀의 3%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값 폭등하겠죠? 리튬도 똑같습니다. 공급이 막히니까 가격이 치솟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반전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46980 배터리 건식 공정 대량 생산 체계 전환에 성공했어요. 468씩이 뭐냐면 배터리 크기 규격인데 지름 46mm에 높이 80mm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건식 공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배터리 만들 때 습식 공정을 썼거든요. 습식은 물이나 용매를 써서 재료를 반죽하고 건조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건식 공정은 물 없이 바로 압착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간도 짧고 비용도 확 줄어들죠. 테슬라가 이걸 대량 생산 체제로 성공시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조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실제로 킬로와트 시당 약 $8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킬로와트 시는 전기 용량 단위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200가 넘었거든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럼 내연기관 차랑 가격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프라이스 페리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격 역전이에요.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비싸다는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배터리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순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정 혁신 때문이에요. 테슬라처럼 건식 공정으로 제조 비용을 확 낮추면 원자재 값이 좀 올라도 전체 생산 단가는 오히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마치 밀가루 값은 올랐는데 빵 굽는 오븐을 최신형으로 바꿔서 전기료랑 인건비를 확 줄인 거예요. 전체 원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2096년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구입 가격이 역전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전망해요. 올해요? 네, 올해예요.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보조금 받아도 휘발유차보다 비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더 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살까요? 당연히 전기차 사죠. 기름값 안 나가고 차값도 싸고 정비 비용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기술은 진화하고 시장은 커지는데 과연 누가 이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될까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다시 역습할까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나온 핵심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제련소로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서 원가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둘째,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틈을 ESS 수요가 완전히 메워버렸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하면서 배터리 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겁니다. 셋째, 리튬 가격은 2배 폭등했는데 레깅 효과로 오히려 배터리 업체들 마진이 터졌고 테슬라 건식 공정으로 배터리 단가는 반으로 떨어졌어요. 넷째, 중국이 환급금 폐지하면서 공정한 링에 올라서게 됐고 한국 업체들은 포스코 리튬 자급이나 LNF의 LFP 확대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수직 계열화예요. 수직 계열화가 뭐냐면요. 원료 채굴부터 배터리 완제품까지 한 회사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마치 치킨집이 양계장부터 튀김 공장, 매장까지 다 운영하는 거예요. 중간에 남한테 의존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원가도 낮고 통제력도 강하죠. 에코프로 그룹이 딱 이 구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리튬 니켈 캐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재련하고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자에 만들고 최종적으로 배터리 업체한테 납품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2026년을 흑자 기조 정착의 원년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 개선이에요. 반대로 원료를 남한테 사다 쓰는 회사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리튬 가격 오르면 원가 상승 압박받고 가격 떨어지면 재고 손실 보고 시소 타는 거죠. 그런데 수직 계열화 완성한 회사들은 시소에서 내려와서 롤러코스터 타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니까 항상 이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아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 캐서 자회사한테 공급하고 그걸로 배터리 소재 만들어서 LG나 삼성한테 파는 구조예요. 중간 유통 마진이 다 사라지니까 이익률이 미쳤죠. 여러분,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가 제일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요. 배터리 업계에서 건물주가 바로 원료 생산 능력 가진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전략이 좀 달라요. LFP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고성능 배터리는 삼성이나 LG가 장악했으니까 차라리 대중화된 배터리 시장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똑똑한 전략이냐면요. ESS나 저가형 전기차는 비싼 배터리 필요 없거든요. 안전하고 싸고 오래가는 배터리면 충분해요. LFP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생산 규모 6만 톤 확대하는 거고 이미 2025년 3분기에 200억 흑자 찍으면서 가능성을 증명했어요. 그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회사들은 프리미엄 시장을 먹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로 고급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했고 테슬라향 수주도 따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수주 잔고 140기가와트시 확보했고요. 이 두 회사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제는 보여주기식 성장이 아니라 진짜 돈 버는 회사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수직 계열화 완성했거나 공정 혁신 이루었거나 차별화된 시장 찾은 회사들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대장주 위주로 수익이 집중되는 선별적 회복 장세인 거죠. 여러분, 야생동물 다큐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개체를 노리잖아요. 지금 배터리 시장도 똑같습니다. 약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들만 먹이를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아무 배터리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원료 내재화됐는지, ESS 물량 확보했는지, 차세대, 기술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2026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가격이 역전되는 원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비싸서 보조금 받아야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더 싸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전기차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2027년에 중국 환급금까지 완전 폐지되면 K배터리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씹어먹을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K배터리는 원료 내재화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둘째, ESS 시장 폭발로 전기차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셋째, 중국 환급금 폐지로 공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넷째, 2026년 가격 역전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립니다. 다섯째,
수직 계열화와 기술 혁신 이룬 대장주들이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터리 주식 보실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료 직접 생산하는지, ESS 물량 있는지, 차세대 기술 준비됐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보여주기식 성장주랑 진짜 돈 버는 기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농담 하나 하자면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원료까지 직접 캔다고 하니까 다음엔 뭐 할까요? 전기차 공장까지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슬라랑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긴 한데 실제로 수직 계열화가 극단까지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에코프로는 양극재, 포스코는 리튬, 삼성이랑 LG는 배터리팩, 이렇게 역할 분담 확실히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K배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